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7월 31일 미쿡 정치농장 39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 또 뉴저지에서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예, 한 주간 또 바쁘게 지내셨죠? 네, 정신없이 바빴어요. 예, 근데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더운데 저녁이 되면 또 선선하고 그래서 벌써 여름이 다 가고 있나? 이런 느낌이 좀 예, 들었어요. 이 지역도 지난 한 2주 전까지 그 매일 95도가 넘고 100도도 넘는 날들이 6월에 계속 지속되다가 한 5도 내지 7도 정도 지금 풀이 꺾였는데 그래도 살만하네요. 요 정도라도 꺾이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자, 지난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제가 오늘은 먼저 미국 소식 중에서 관심을 끄는 이야기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네,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공화당 부통령 후보죠, 이제. JD 벤스.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 이름이 힐빌리스 엘러지예요. 힐빌리는 산맥 쪽, 그러니까 언덕, 산 쪽에 사는 사람들, 시골뜨기, 뭐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 엘러지는 이제 뭐 송가, 사람이 죽었을 때 흐느끼며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곡소리. 그러니까 뭐 촌사람의 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을. 그 책을 썼는데 자기 성장 과정을 쓴 거예요, 제이디 벤스가.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또 영화로 만들었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냥 벌써 나왔어요? 넷플릭스 영화로 오, 봤어요. 네. 근데 이 책이 한 300만 부 이상 팔렸답니다. 제이디 벤스 책이 이게. 그래서 뭐 주목을 받았고 부통령 후보가 됐죠. 물론 페이펄의 공동 창업자 그리고 팔란티얼 공동 창업자 억만장자인 피터 티엘이 이 무명의 JD 벤스를 엄청난 돈을 뿌려서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까지 당선시켰고 결국 트럼프까지 지원을 약속하면서 JD 벤스가 부통령 후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책 내용에 뭐 JD 벤스가 훌륭하고 이거보다는 저는 그냥 감명 깊게 본 게 그 JD 벤스 엄마가 마약 중독이거든요. 이 집안이 늘 힘들었어요. 마약 중독이나 어떤 중독 상태의 어떤 가족 중에 한 명 있으면 그 집안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다.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이디 벤스도 엄마가 계속 마약 중독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살고 하니까 그 가정 환경이 진짜 새아빠 찾아서 몇 달에 한 번씩 떠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제대로 못 하는데 뭐 머리는 있었는지 어떻게 공부를 잘해서 예일대까지 갔어요. 근데 하여튼 이거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지금 양희님도 주변에 특히 백인 가정들 보면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부유층, 뭐 중산층 그런 백인 가정들 말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백인 가정들 종종 부딪히죠. 그쵸.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아 저 사람은 좀 마약을 하는 게 아닌가? 아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가?' 그리고 아이들도 좀 이렇게 폭력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 많아요. 예, 제가 한국 사회에 비교해 보면은 부의 편제, 빈부격차는 뭐 다 있겠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은 조금씩 바뀌어지긴 하지만 미국은 더 큰 문제가 빈부격차가 커져가지고 가난하게 살 때 사회보장도 좀 해주지만 아니면 사회보장을 해주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마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끔 이렇게 마약 얘기를 듣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희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집에 인제 있을 때 하이스쿨 다니고 그럴 때 제가 "어머 어떻게 마약을 하지?" 그러면 딱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학교에는 마약을 안 하는 줄 알아? 우리 학교 애들도 많이 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예, 가까이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냥 너무 가깝게 막 네. 초중고등학교부터 이게 깔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가난에 빠지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야, 너 가난하면 정부에서 학자금 대줘. 그래도 생계비 대줘. 먹을 것 갖다 줘. 네가 정신만 차리면 공부해서 갈 수 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 힐빌리스 엘레지에 보니까 이 책에서 느낀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월급 받아서 통장에 하나 잔고가 없어요. 대부분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차 사고나 뭐가 한번 땅 터지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JD 벤스의 이 책이 뭐 좋다 이거보다는 그런 미국 사회의 현실을 참 그대로 잘 나타냈다. 이런 거를 좀 알겠는데 한편 역사학자인 낸시 아이센버그 박사가 이 제이디 벤스 책을 비판했어요. 이 사람은 화이트 트래시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미국의 계급 400년 네. 역사 화이트 트래시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이 호주나 이런 데 옛날에 영국에서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죄수, 범죄자 이렇게 보냈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그런 사람을 보냈어요. 그 영국에서 도저히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미국 이민으로 와서 이 사람들의 일부는 물론 이 기회의 땅에 와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뭐 공부를 하고 기술을 터득하고 해서 중산층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상당수의 백인인데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상당히 그 극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낸시 아이젠버그 박사는 이 제이디 벤스 책 보고 사실은 너무 거의 거짓말에 가깝게 미화했다 이거죠. 와이 트래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 레드넥 아시죠? 레드넥. 그렇죠. 이 동남부의 레드넥은 백인들, 예, 백인들의 햇볕에, 조금 예, 좀 서민층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낸시 예, 아이젠버그 박사는 그 둘이 다르다고 그래요. 화이트 레시하고는. 왜? 레드넥은 그래도 일을 한다 이거야. 노동자, 예, 예, 일을 하니까 그래도 목이 빨갛게 타는 거 아니에요. 일 안 하고 그늘에서 마약이 나오면은 하얗지. 그러면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화이트 레시.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여튼 제이디 벤스의 책이 너무 막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미화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이디 벤스가 더 뭐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제이디 벤스가 그 뒤에 내뱉은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이디 벤스의 실상. 처음에는 도널드 트럼프 절대 지지해본 적도 없다. 저런 사람 난 원하지 않는다라고 몇 년 전까지 하다가 지금 완전히 무슨 여성 비하 발언하고 그러면서 트럼프로 딱 돌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러게요. 사실들 보면서 뭐 배신감 같은 것도 드는데 자, 이런 비슷한 사람이 한국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 한국의 소식 하나 전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뜨겁게 영상을 달궜던 사람, 누가 그랬던가요? 제가 어디서 X, 그 트위터 거기에 누가 올린 걸 봤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정말 재수 없는 사람,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든 사람을 다 갖다가 섞어 놓은 것 같은 사람이 저렇게 계속 나와서 무슨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겠다고 청문회를 받고 있냐 그러면서 그 말을 했는데, 저도 그 청문회 하는 걸 좀 봤거든요. 자, 근데 야인님이 고르신 지난주 한국 정치 소식 이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야, 지금 이 사람이 자격 여부를 따지려고 청문회를 했고, 그 청문회에서 예. 너무 엄청난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예, 저도 있거든요. 봤어요. 뭐 법인카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 거짓말로 일관하고, 심각한 결격 사유가 많던데. 난 임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방금 보인 거는 채널 A 그 뉴스에서 네. 이진숙이 이제 임명 첫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완료를 했다 하면서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데
진짜 한마디로 헉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이란 도대체 무언가.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정치권을 지금 기웃거리고 있거든요. 보시듯이 2019년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고요. 그때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공천 신청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됐지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또 이렇게 합당이 되면서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또 계속 있는데, 제가 더 찾아본 거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아마 언론 관련된 그런 홍보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자기 의견이라고 낸 거를 아마 윤석열 후보 쪽하고 얘기가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올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잘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가장 결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악착같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고, 지금 오늘 그 기사를 봤는데요. 임명제가 사실이 알려지기도 전에 출근을 하고, 출근 10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방문진은 뭘 말하냐면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방문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KBS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진을 총 13인 선임함을 최종 의결을 한 거예요. 그냥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다 이걸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방송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는 게, YTN도 그렇고 다 민영화를 시켰잖아요. MBC를 민영화 시키려고 이미 예전에도 트라이 했다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지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이제부터 제가 하도 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정리가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위키에 이준석 비판 및 논란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 위키에 나오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에 의해서 실제로 예전에 처벌도 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그래서 직접 저희가 100%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 2012년 MBC 민영화 밀실 추진 논란,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MBC를 민영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보도본부장 시절에는 세월호 사건 보도 관련해서 또 많은 논란을 만들었어요. 세월호 부모님들이 뭐 시체팔이를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희생자 부모님들을 가슴에 못질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부장 당시 게임 중독 원인이나 보도 논란을 해서 마치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회 악으로 취급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었고, 또 MBC 직원 사찰 논란, 이거는 요번에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문제점을 가졌던 게 대전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서울에서 집이 있는데 대전 문화방송 대전까지 가서 사장을 하고 거기에 보통 사택이 나온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서울에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것까지도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관용 차량 부정 사용, 뭐 대전 문화방송 영업 이익이 그때 90%나 감소했대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법인카드 등 이런 것들을 거의 회사의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 거죠. 그리고 예, 아니 이런 문단 거를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아예 안 안 하잖아요. 하고 자기는 딴 억울한 말로 것만 돌리고 너 왜 나를 쓰는데요. 공격하냐, 뭐 날 모욕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저는 증거는 이거 다 확실히 누가 들으면서 봐도 증거가 다 있는데 빵집
그러니까 대전 성심당 너무 나까지 화가 나는 아는데. 예. 거야. 예, 예.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이거 야, 어떻게 저렇게 정말. 알았지? 어떻게 그 성심당 가서 빵 사 먹고 자기 집 근처에서 빵을 새벽에 4천 원짜리 빵을 사고 그게 다 업무용이라 그러지? 뭐 그 말도 표현이 안 되는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표정이나, 있어요. 예, 표정이나 말하는 투에서 인격이 그냥 다 드러나더구만요. 뭐 제가 봐도. 네. 예. 그리고 일베 성향 5.18 민주화 운동 왜곡 글에 좋아요라고 클릭을 한 게 또 논란이 됐었어요. 그리고 5.18 단체는 이권 단체라고 그런 영상에 대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었고요. 일본은 동맹국이라고 주장해서 또 논란을 했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청문회 때도 위안부에 대해서 그게 강제였냐 아니면 자발적이었냐 그랬더니 그 논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는 답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처음에는 이건 개인적인 거래서 답할 수 없다. 막 이런 한마디로 헛소리를 계속 짓거렸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방송통신위원회장이 되겠다는 거지? 위원장이 되겠다는 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정말 들게 했고요. 그리고 또 극우 성향 논란이라고 나왔잖아요. 극우 인사의 고액 후원을 받았고 이태원 압사 사고도 기획설 주장. 그러니까 이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추모 캠페인에 대해서도 또 발언한 게 논란이 됐고 또 근데 미국에서 난폭 운전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또 예, 받았어요. 오자가 있네요. 난폭 네. 운전. 예, 난폭 운전입니다. 예. 네, 이걸 제가 일일이 타입을 했거든요. 너무 분노에 찼기 때문에 이 그쵸. 저 너무 완벽한, 화가 철자 나. 완벽한 야인님이 이런 실수까지 저지를 정도에 다 읽힙니다. 그 네. 마음이. 예.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중립적인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아니 저는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아니 그러면 극우가 되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색깔론을 근거로 한 문화예술계 편가르기 논란. 이거 얼마 전에도 또 나와서 문제됐죠.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잡하고 어떤 게 우파고 그래서 뭐 국제시장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거는 우파고 기생충은 잡하고 그래서 블랙리스트 만든 것처럼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방송국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제가 기준이 또 쭉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서 좌파 네. 우파 얘기하는데 그 조금 기준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두구 보수는 알겠어요. 친일하고 뭐 우리나라 민주화 이런 거 뭐 부정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에 공정을 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좌파가 아니거든요. 민주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국민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좌파가 아니라 정파예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런 거를 좌파라고 다 그러더라고. 그 청문회 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난 제가 그 그거 잘못된 말씀드린 얘기예요. 예. 것처럼 예. 이 사람의 기준은 국민의힘 그런 현재 여건이 갖고 있는 편을 들면 무조건 우파고 반대하면 무조건 좌파인 거예요. 네, 그게 옳고 그름이 좌파는 없는 거예요.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하고 정부가 다 가져야 된다. 이러면은 좌파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정확한 용어죠. 네, 근데 그게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그러니까 뭐 좀 고쳐야 될 것 비판 같습니다, 쪽이 이거는. 가면 무조건 좌파고, 음, 그리고 가진 자, 그 기득권들, 부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무조건 좌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네.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너무 개인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그런 것도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생활기록부에 좀 굉장히 그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있더라고요. 그 이진숙 어렸을 때 그런 평가를 받을 이진숙 수 있다는 게. 이 네. 사람이요? 이 사람의 생활기록부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어, 하여튼 그 굉장히 정동영 문제가 있다고. 의원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뭐 방송계 뭐 대부 아닙니까? 정동영 사장은 또 그렇죠. 이진숙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일을 해왔던 분인데 뭐 얘기하더구만요. 그 이라크 사람들의 지금 관심이 거기에 있지도 않고 이미 전쟁도 끝났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이라크 대통령 면담하는 걸로 그 당시에 세월호 관련 아, 저 방송하기로 종군 기자. 했는데 그걸 예. 빼고
그거를 하면서 막 자기를 내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MBC 노조 투쟁할 때 앞장서서 싸웠다면서요. 그런데 싹 안면 몰수하고서 지금은 노조 탄압하는 앞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인권이나 뭐 국가를 위한 안보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출세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정동영 의원은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분열적이다. 이 내부의 두 가지 가치관을 어떻게 들고 살겠어. 미쳐버리지 나중에는. 네, 하여튼 그런 저는 지적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타당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런 자존심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저는 이 한 주간에 그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 앞으로 한국의 방송계를 어떻게 장악을 하고 어떻게 망쳐놓을지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지금 야당이 모두 연합해서 탄핵에 벌써 돌입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진실에 관심을 갖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고 반드시 막아서 MBC 민영화도 막아야 되고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더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참여해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뭐 총선에서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민심이 확인됐고 그러면은 좀 뭔가 바꿔지는 조금씩 조금씩 약간 반성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하는 결정을 보면은 그냥 계속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막 가만히 나가요. 보니까 끝까지 가보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탄핵이란 말을 좀 조심조심 했었는데 이제는 두고 볼 거 없는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금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보인다면 국민들도 조심도 하고 기회도 주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 이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네요. 그리고 일본한테 하는 거 아주 위험천만하고 하루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양희님 오늘 분노스러운 소식,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소식 잘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